안녕하세요.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입니다. 날씨가 간만에 좀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뜨거워질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책을 읽기에는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가을이 좋죠. 요즘 책 읽는 공간으로는 카페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에어컨이 나오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건 너무 본격적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카페에 가실 때 책 한 권을 가방에 혹은 손에 들고서 가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드라이브 마이 카 영화 2편입니다. 비교적 최근작이고 21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보다는 이 영화를 어떻게 하면 풍부하게 재밌게 감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스토리는 생략하고 우선 전편을 좀 참고하시고요. 끝날 즈음에 지난 영상에서 엉클 바냐라는 희곡이 나왔습니다. 이 희곡은 러시아의 유명한 극작가 안톤 체홉의 작품입니다. 1898년에 나왔고, 그래서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가우크가 연극 배우이죠. 그래서 후반부에 진행되는 연극, 사람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는 것, 그게 바냐 아저씨라는 엉클 바냐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쭉 있죠. 제가 생략하고 이 스토리를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스토리 간단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연극이라서 막 복잡할 건 없는데 줄거리를 말씀드리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금방 줄거리 파악할 수 있다. 줄거리 파악하시고 이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보시면 훨씬 좋긴 합니다. 저도 영화를 먼저 본 다음에 이 희곡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길게 소개는 안 드리고 장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엉클 바냐, 바냐 아저씨라는 희곡의 거의 마지막 장면, 파국으로 가는 장면인데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이 영화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 흥미롭다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마구치 류스케가 이 드라이브 마이 카의 감독입니다. 2021년에 칸 영화제에서 시사회를 했고 거기서 상을 3개 받았다고 합니다. 베스트 스크린 플레이, 최고 각색상이죠. 그리고 특히 이 영화는 평론가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영화입니다. 2021년에 나온 영화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이렇게 영화 평론가들을 통해서 선정되는 작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진 속에 나오신 왼쪽 분이 하마구치 류스케입니다. 오른쪽은 너무 잘 아시죠? 한국의 감독 봉준호. 하마구치 류스케는 봉준호 감독과 함께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요즘 감독이고 두 사람도 친하다고 합니다. 서로 연락도 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는. 그래서 이 두 분의 두 감독의 앞으로의 작품들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영화 팬의 즐거움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본 작품은 오른쪽에 아사코라는 작품입니다. 여러 가지 작품 봤는데 옆에 있는 해피아워라는 작품 보이죠?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 아직 못 봤습니다.
상영 시간이 5시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아사코도 굉장히 좀 긴 작품인데, 최근작은 뭐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제목으로 나왔죠. 그 작품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마구치 류스케의 작품들 참고하시고,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영화를 풍부하게 감상하기 위해서 요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좋다. 한번 보시죠. 드라이브 마이 카와 엉클 바냐 아저씨, 이 두 작품의 연관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배울 단어가 나왔습니다. intertextuality. 텍스트가 보이시죠? intertextuality가 어떻게 이 영화를 풍부하게 만드는가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tertextuality라는 이 개념이 뭘까? 영화나 소설, 특히 이 예술 쪽에서 영상 예술과 우리 텍스트 예술, 문학이 서로 관련을 굉장히 맺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예술 장르가 굉장히 잘 사용하는 방식이 이 인터텍슈얼리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카데믹 워드죠. 아카데믹한 용어. 이거 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인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적 용어입니다. intertextuality. 텍스트와 텍스트의 관계. 텍스트들이 서로 묶여 있다. 둘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두 가지 텍스트가 엮일 수도 있고 그 복수의 더 이상의 텍스트들이 서로 엮일 수도 있다. 그래서 프랑스의 기호학자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쓴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인터텍슈얼리티를 많이 배우게 된 것은 롤랑 바르트라는 철학자를 통해서입니다. 롤랑 바르트가 이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알아두시고요. 한국어로는 인터텍슈얼리티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자, 상호 텍스트성. 영어를 포기하지 못했죠. 그죠? 텍스트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기가 한글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상호 텍스트성. 텍스트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고 오늘 제가 예도 좀 들면서 이 상호 텍스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고요. 크리스테바 슐려 이런 이야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요것만 한번 보시죠.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상호 텍스트로 묶여 있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햄릿의 내용이 뭐죠? 햄릿 왕자가 덴마크죠. 덴마크 왕자가 아버지가 죽죠. 근데 그 아버지를 자기 숙부가 사실은 삼촌이 살해했죠. 그리고 그걸 숨기고 삼촌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왕자는 이걸 나중에 알게 되죠. 이 숙부가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 왕비 햄릿의 어머니까지 차지하고 여기에 대한 복수를 하는 거죠. 이게 현대에 와서 이제 아동용 필름, 아동용 영화에 쓰입니다. 제가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아동용 영화? 디즈니인가? 네. 라이언 킹입니다. 라이언 킹이 이 햄릿과 상호 텍스트성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헷갈리시면 다른 것도 말씀드릴 거고, 우선 조금 어려운 개념들 한번 보시죠. 텍스트라는 건 문학적 텍스트의 의미와 해석은
어떤 한 작가의 독창성이나 특수성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별적인 텍스트들 및 일반적인 문학적 규약과 관습들에 의존해 있다는 것을 말한다. 텍스트가 발표가 되면 한 작가의 독창성, 특성에 완전히 예속돼서 소유물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공개적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이라는 건, 이 퍼블릭화 된다라는 건 누구나 그 텍스트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저작권하고는 그렇게 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잘 써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크리스테바 상호 텍스트성을 이야기한 이분, 상호 텍스트에 대하여 모든 텍스트는 인용구들의 모자이크로 구축되며 모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들을 받아들이고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 대부분의 작품들, 예술 작품들은 서로 어떤 작품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구체적인 예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영화에서 상호 텍스트성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제가 영화에서 나오는 한 부분을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드라이브 마이 카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집 여자 없는 남자들에서 가져왔다. 제목 자체가 똑같은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작품이 있고 또 한편의 다른 단편소설 셰라자드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이 단편소설도 하마가치 류스케 감독이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셰라자르라는 이 단편소설이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영화에 등장한다. 요거를 딱 알아차리시면 영화가 훨씬 더 재밌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죠. 단편소설. 하바라와 선교할 때마다 그녀는 흥미롭고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었다. 천일야와의 왕비 셰라자드처럼. 자, 주인공이 한 여성과 잠을 잘 때마다 육체적 관계를 맺을 때마다 그 여자가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치 셰라자드처럼. 천일야가 영어로 뭘까요?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그죠? 천일야와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이게 영화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주인공의 아내가 남자 주인공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즐거운 이야기, 뭔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장면. 이 장면은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라는 단편 소설이 아니고 이 셰라자드라는 단편 소설에서 가져왔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든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10대 때 얘기인데 어느 날 셰라자드는 침대에서 고백하듯이 말했다. 하바라죠. 나 가끔 빈집 털이를 하러 갔었어. 집이 비어 있는 곳에 도둑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죠. 요게 이 내용이 영화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딱 정확하게 나온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한 장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오리지널 텍스트가 있죠. 이 텍스트를 무라카미 하루키가 가져왔죠. 여자 없는 남자들에서 셰라자드라는 단편 소설로 가져와서 아라비안 나이트의 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없는 남자들의 셰라자드라는 단편을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래서 이 세 텍스트들이 서로 묶여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소설 내용 조금 더 보실까요? 하바라에게 무엇보다 힘겨운 것은 성의 그 자체보다 오히려 그녀들과 친밀한 시간을 공유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인지도 모른다. 여자를 잃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것이다. 현실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현실을 무효로 만들어주는 특수한 시간.
그것이 여자들이 제공해주는 것이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우리가 주목해서 볼 문장은 두 번째 문장 같습니다. 여자를 잃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아내를 잃었죠.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편 소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 상호 텍스트성으로 묶여 있는 단편 소설입니다. 기노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출장지에서 곧바로 가사이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가 아내와 그 남자가 벌거벗은 채 침대에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의 집 침실에서 부부가 항상 잠들던 침대에서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어 있었다. 드라이브 마이 카의 앞장면, 충격적인 장면인데요. 그 장면이 그대로 이 소설과 상호 텍스트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요 기노의 이 장면을 영화의 앞장면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훨씬 영화가 재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바람 피우고 그리고 그 바람을 피우는 외도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이 장면은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단편 소설이 아니고 기노라는 단편 소설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소설 조금 더 보죠. 기노는 눈을 감은 채 그 살갗의 온기를 생각하고 부드럽고 도도록한 살집을 생각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꽤 오랫동안 그에게서 멀어져 있던 것이었다. 그래, 나는 상처받았다. 그것도 몹시 깊이. 기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그 어둡고 조용한 방 안에서. 이 소설에서 제가 기노라는 단편 소설에서 요 부분, 그래, 나는 상처받았다. 그것도 몹시 깊이. 이 부분이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영화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주인공,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죠. 이들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텍스트와 텍스트가 서로 묶여 있다. 이걸 약간 어렵게, 유식하게, 교양 있는 척 말하면 상호 텍스트성, 영어로는 intertextuality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는 우선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집 여자 없는 남자들에서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을 가져왔다. 내용과 제목을.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에 드라이브 마이 카뿐만 아니라 세라자드와 기노라는 세 편의 단편이 서로 묶여 있다.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밌다. 이 부분을 발견하시면 훨씬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두 편의 희곡이 이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영화의 상호 텍스트성을 이루고 있는데, 한 편은 안톤 체홉의 바니 아저씨고 또 다른 한편의 희곡은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가 전편에 등장하고 뒤편에는 안톤 체홉의 바니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집과 두 편의 희곡을 알고 먼저 읽고 이 내용을 알고 이 영화를 보면 훨씬 재밌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호 텍스트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곧바로 이 상호 텍스트성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발휘되고 있는가 하는 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입니다. 다음 영상에. 그래서 플라톤, 그리스 철학자죠.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이 작품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에서 직접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엮어서 상호 텍스트성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향연에 나오는 장면이 하루키 소설에 나온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어떤 작품인지 하루키의 어떤 작품인지가 잘 기억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았더니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해변의 카프카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읽고 그래서 이거는 소개해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상호 텍스트성의 한 예로 어차피 지금 하루키와 관련된 영화도 받고 해서 연관이 된다고 해서 이 작품으로 이 두 작품으로 상호 텍스트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책 읽는 토끼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 내용을 알려드리면 훨씬 재밌는데 최근작이어서 영화는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